네, 주말에 정말 무섭게 비가 내리더라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산만하면 그냥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혹은 너무 별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의학적으로 조금 치료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강연해주신 프라이머원 천영호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DHD에 대한 내용입니다. ADHD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한의원 원장이 와서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이제 의아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요즘은 이제 한의원도 많이 전문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표방을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전문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 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소아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진료를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본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무조건 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라 그러면 뭐 제 ADHD 아냐? 막 이렇게 막 뭐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ADHD는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보통 그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과잉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의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질환이다. 그런데 요 질환들은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텐데 보통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ADHD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이러한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일정 정도 점수가 이상이 되면 ADHD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보시면 상황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뛰어다닌다, 그 다음에 뭐 질문을 끝까지 듣지 않고 대답한다, 자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한다, 이런 등등의 특징을 점수에 따라서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많이 그렇다, 억수로 그렇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혹시 설문지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한의원 네이버나 다음에 프라임 한의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한의원 홈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ADHD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저곳에 들어가면 방금 전에 있었던 질문 내용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곳을 검색하셔서 저거 다 누르면 자동적으로 우리 아이가 정상인지 혹은 ADHD가 의심되는지를 알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과잉행동과 그 다음에 충동성과 주의력 결핍의 3대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모습들은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고 흔히 관찰되는 현상들이죠.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로 ADH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ADHD가 조금 전에 굉장히 흔하게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흔해요. 요것은 2005년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몇천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정상이 50%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 않고 ADHD는 거의 한 13% 정도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발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미국의 자료인데요. 앞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그냥 단순 설문지로 아까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설문지로만 확인이 된 것이고 이것은 1대1로 면접을 통해서 확인한 것인데 초등학교 때 남자아이는 거의 9.2%, 여자아이는 2.9% 합쳐서 거의 3 내지 8% 정도가 ADHD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3 내지 8%라 그러면 한 반에 거의 하여튼 최소한 한두 명 이상은 있는 흔한 질환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거의 한 400명 가량 오셨는데 그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갑자기 산수가 안 되는데 한 20-30분 정도의 가정에는 ADHD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와 같은 그런 설문지에서 우리 아이가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다 ADHD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만하고 과잉행동을 한다고 모두 ADHD는 아니에요. 첫 번째, 아닌 경우 나이에 적절한 과잉행동입니다. 혹은 그 어린아이가 한 5살, 6살 되는 아이가 온 천지난방으로 뛰어다닌다. 너무나 과잉행동이 심하죠. 그럼 그 애를 과연 ADHD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그 나이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죠. 혹은 반대로 초등학교 2, 3학년이 되었는데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닌다. 그 나이엔 다 그럴 수 있지. 아니죠. 그 나이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ADHD죠.
그 다음에 학업에 흥미가 없어서 산만한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ADHD가 아니고 학업에 흥미가 없이 산만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는 좋겠죠. 지능이 우수하면 학업에 흥미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수업들은 지능이 정상적인 친구들을 기준으로 모든 교과 과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아이가 보기에는 너무나 쉽거나 혹은 어머님들의 지나친 교육열로 선행학습이 많이 되어 있을 경우는 학업에 재미가 없죠. 그런 수업 시간에 산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ADHD가 아니고 학습장애가 가끔씩 있어요. 보통 제일 흔한 것이 읽기장애라고 하고 보통 난독증이라고 하는데 글을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충분히 한글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교과 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산만하거나 혹은 앉아있기 너무나 조미수시기 때문에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주로 초등학생인 경우보다는 유치원생 정도가 ADHD라고 한의원에 오는 경우에 지능지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 아이는 산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든지 혹은 모든 활동도 아이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마구 움직여버리는 거죠. 발달장애도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일 때는 산만하고 과잉행동으로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지능지체나 발달장애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나이 애들이 사용하는 그 치고는 어휘력의 단어의 숫자가 많이 작다는 것, 보통 말이 늦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ADHD는 주의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지 그 아이가 지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류입니다. 그 다음에 불안장애. 사실 불안장애는 ADHD하고 다르지만 많이 겸하기도 해요. 어제도 어떤 이 불안이 좀 심한 친구가 한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왔는데 모든 상담 내용이나 교사의 평가나 다른 정신과에서도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ADHD라고 다 진단을 받았어요. 실제 행동도 ADHD가 있고 팁장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실제로는 불안장애예요. 어려서부터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정서적인 어떤 양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가지고 애가 정서가 안정되지 못하면 애가 산만하거나 과잉 행동이 나타나요. 그 아이의 특징은 옆에 어머니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애한테 격려를 해주면 굉장히 정상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자리를 없으면 굉장히 산만하고 불안하고 과잉 행동과 충동성을 나타내요. 이런 친구들이 최근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제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까부는 것, 보통 까분다 그러죠. 까부는 것하고 ADHD하고를 구분을 잘 못하세요. 까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애들이 막 돌아다니죠. 돌아다니기도 하고 공부해라 그러면 일부러 막 안 하고 막 그러죠. 그런 행동을 보면 꼭 ADHD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놈한테 어떤 그 상을 내걸거나 혹은 크게 혼을 내거나 그러면 혹은 자기 어느 순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면 자기가 집중을 하고 잘할 수 있어요. 까부는 거는 안 하는 거죠. 근데 ADHD는 평소에도 돌아다니고 공부해라 그래도 산만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해라고 하고 혹은 상을 내걸고 혹은 자기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주의가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까부는 거는 안 하는 거고 ADHD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ADHD는 한글 이름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예요.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형제들 사이의 다툼을 ADHD와 보통 부모님들이 또 헷갈려 하세요. 이놈이 평소에는 멀쩡한데 동생만 없으면 멀쩡한데 동생만 옆에 있으면 들어눕고 숙제하라 그러면 엎어져 자고 혹은 둘이 붙으면 싸우고 그래요. 근데 동생만 없으면 멀쩡해요. 보통 이거 가지고 보통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형제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경쟁자죠. 부모가 준 좋은 친구이기도 하지만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부모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엇나가는 행동이나 과잉 행동이나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보통 형제들 간의 다툼 때문에 특히 남자 형제들을 둔 경우에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는데 제가 주로 그래요. 외동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요. 외동들은 싸울 상대도 없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럼 언제쯤 좋아질까요? 보통은 형제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어서 집을 떠나게 되면 사이가 좋아지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것을 부모님들이 설문지를 적어봤다고 해서 ADHD라고 진단을 하거나 애들이 그냥 학교에서 사고를 쳤다고 해서 ADHD라고 진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진료실에 왔을 적에 그 아이의 행동이나 부모의 보고나 이런 걸 들으면 어느 정도 짐작은 가지만 그래도 그것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 여러 가지 검사 중에 한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화면에 동그라미나 네모나 십자가가 나타날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돼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런데 이 X가 나타나면 누르면 안 되고 참아야 돼요. 근데 충동성이 강한 애는 이것이 나타나도 참지 못하고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친구는 이게 나타날까 신경 쓴다고 이것이 와도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통계를 해버리면 평균적인, 이거는 만 5세 이상부터 검사가 가능한데 요 평균적인 그 아이는 평균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라는 것이 다 통계를 해놨어요. 그것보다 표준 이상으로 벗어날 때 이 아이는 충동성이나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이거 비슷한 검사가 여기 보면은 요거는 간섭 선택 주의력 검사라고 그러는데 옆에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요 중간에 있는 네모가 어느 쪽으로 문이 동서남북 어디로 열렸는가만 확인해서 화살표 스페이스바를 화살표 커서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력이 떨어지는 친구는 이것만, 주의력이 좋은 친구는 이것만 보면 되는데 주의력이 떨어지는 친구는 이것이 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헷갈려서 잘 털려요. 혹은 충동성이 강한 친구들은 이거 자꾸 보다 보면 짜증나거든. 그래서 나중에 마구 눌러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는 요 평균 수치 혹은 약간 높거나 약간 낮은 것이 정상인데 지나치게 높게 나오는 경우는 ADHD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요거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되는 가능한 검사인데 요거는 이제 뇌파를 인지유발 뇌파 검사라 그래가지고 요것을 확인을 해서 컴퓨터로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집중력이나 이런 수치가 50% 표준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부모님들은 항상 보면은 검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막 궁금해요. 검사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ADHD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검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ADHD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만으로 확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진료실에서 저랑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ADHD가 뭐 어디 누구도 ADHD고 우리 애도 ADHD를 하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다 틀려. 저는 전혀 틀린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러면 ADHD는 혼자서 다니질 않고 친구랑 같이 다녀요. 요거는 미국 자료인데 ADHD 단독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는 30%밖에 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를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ADHD는 자기가 항상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흔히 생각할 적에 생각하고 행동하면 정상이라고 그러고 행동하고 나서 생각하면 ADHD라고 그러죠. 그 ADHD 친구는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난 대로 자기는 옳게 행동을 했을 뿐이야. 근데 친구들은 자기를 싫어해. 선생님도 자기를 꾸중해요. 계속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자기만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성격이 좀 강한 친구들, 외향적인 친구들은 기존의 질서에 반항하는 반항장애나 품행장애를 앓게 되고요. 성격이 내성적인 친구는 매일 그렇게 자기가 부당한 대접을 받다 보면 기가 죽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쌓이게 되고 자아가 위축되죠. 그래서 우울증이 온다든지 언제 혼날지 모르니까 불안장애가 같이 오기도 해요. 이제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같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치료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생활이 힘들다 보면 틱도 같이 나타나요. 요즘 틱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틱이 이제 뭔지 요즘 엄마들은 대충 다 아시는데 ADHD가 있는 친구들의 한 10% 정도는 틱을 나타내고요. 틱이 있는 친구들의 한 50% 정도는 ADHD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HD는 이런 여러 가지 사촌들 같이 나타나는데 또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런 ADHD나 반항장애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틱장애가 다 같은 친척들처럼 다닌다 그랬는데 평소에는 ADHD 증상 혼자 나타나다가 기말고사처럼 저번 주에 기말고사가 끝났죠. 부산에는 초등학교가. 그렇게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애가 막 반항을 자기는 도저히 해도 안 되는데 자꾸 시키니까 반항하죠.
엎어버리고 책을 찢어버리고 혹은 틱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특정한 일이 생기게 되면 이런 것이 같이 나타났다가 특정한 시험이 끝나거나 힘든 일이 끝나면 다시 이런 게 사라지고 ADHD만 나타나기도 해서 부모님들이 종잡을 수가 없죠. 마치 멀리 있는 친척들이 추석 때가 되면 다 만나듯이 기말고사 칠 때 되면 얘들이 다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ADHD는 100명의 ADHD가 오면 100명이 다 틀립니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앞에 말했던 같이 나타나는 질환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 ADHD에도 타입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과잉행동 충동성, 잠시도 가만 안 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잘 때까지 잠시도 가만히 안 있다 그래요.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항상 잘 다치죠. 행동을 잘 못 참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항상 트러블이 생기게 되죠. 이런 친구들을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이라고 하는데 주로 유치원생 7살에서 노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머니들이 보통 일찍 치료받으러 데리고 와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니까. 학교에 가도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고 선생님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보통 일찍 치료받으러 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많이 일으키지만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제법 일정한 그리고 빠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자, 근데 이 주의력 결핍 우세형이 이제 문제입니다. 아까 제 동영상에서 여자아이의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주로 주의력 결핍형은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이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 별 트러블이 별로 없어요. 학교 선생님도 이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보다는 학원 선생님이나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걸 아는 경우가 많죠. 분명히 애는 공부를 처음에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았는데 공부를 지금 어느 순간 하려고 해도 애가 집중을 잘 못하고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지능이 떨어지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성적은 영 안 나오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멍하니 멍 때리는 현상이 자주 보이고, 그래서 저학년 때는 얘가 그냥 공부를 안 시켜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뭔가 이상해서 늦게 데리고 오죠.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에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친구들은 치료 반응도 조금 늦은 편이고요. 치료 기간도 조금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이 같이 나타나는 복합형도 많이 있고요. 복합형이 제일 어렵고 과잉행동이 좀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다 틀리니까. 그럼 ADHD는 왜 생겼는가?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이는 ADHD가 생겼는가? 보통 ADHD라고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많이 괴로워하죠. 내 때문에 애가 ADHD가 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ADHD는 뇌의 뇌는 사람의 머리의 뇌는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부위가 전두엽, 앞전자죠. 앞에 있는 뇌의 부위가 있는데 그 부분의 기능이 원래 선천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다 보면 눈이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코가 오똑한 놈도 있고 납작한 놈도 있듯이 전두엽 기능이 좀 발달한 놈도 있고 떨어지는 놈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운이에요. 우리 애가 눈 크고 작은 게 그냥 별 운이듯이 그냥 운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잘못으로 ADHD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ADHD가 되었지만 이것이 증상이 심해지거나 혹은 제대로 호전이 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ADHD는 좀 많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절하게 치료와 양육을 잘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하면 별 문제 없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극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 한 가지만 선택해 집중하게 하는 주저능. 운동신경을 자극하는 기저핵과 소음핵.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받아서 지금 화를 낼 상황인지 또 움직여도 되는지를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뇌의 작전사령관, 바로 전두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런 복잡한 뇌 기능을 수두럽게 만드는 요나노가 도파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도파민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뇌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아이는 자신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뇌 전두엽이나 이런 기능들이 도파민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이 서양적인 견해인데, 근데 도파민이 왜 전달이 다른 애는 다 되는데 왜 이 친구는 안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원래 그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ADHD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면, 대체로 보면은 그 부분의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갑니다. 되는데, 호전되는 정상의 순서는 과잉행동과 충동성과 주의력 결핍의 순서예요. 애가 유치원이고, 그리고 중학교 저학년 때는 애가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라고 해도 돌아다닌다든지, 모든 활동에서 혼자 불쑥불쑥 하고 하는 그런,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딱 그러면 별나더만 인자 좀 철들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과잉 행동은 사라지지만 의외로 충동성이나 주의력 결핍의 증상은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과잉 행동은 좋아진 것 같은데 충동성은 남아있어가지고 친구들과의 다툼이라든지 잦아가지고 교우관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도 오래 남게 되면 학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어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하고 싶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학업의 결손이 점점 누적되어 가죠. 그래서 약 70~80% 정도는 청소년기까지 증상이 지속되어 가지고, 청소년이라 그러면은 보통 질풍노도의 시기죠. 보통의 아이도 감정이 막 이렇게 흥분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런 시기인데, ADHD 친구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충동성이 더 강해지는 시기가 사춘기가 되고, 사춘기가 되면 부모들이 아이를 컨트롤하는데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상 ADHD 증상이 지속되다 보면 교우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럴 의사가 없었는데 친구와 자꾸 다툼이 생기게 되고 선생님한테 꾸중을 자꾸 듣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학업이 떨어지게 되고, 학업이 떨어지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돼서 성격이 좀 내성적인 친구들은 우울감이 생겨서 학교를 잘 안 가려고 하고요. 성격이 외향적인 친구들은 사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게 되죠. 그리고 약 15에서 20% 정도가 성인기까지 정서함이 지속이 되어가지고, 성인이 뭐 과잉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ADHD라고 하더라도. 성인 ADHD도 있는데, 그 성인 ADHD가 과잉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단 충동성이 강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조금만 자기에게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충동적으로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혹은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되게 되죠. 저번 달인가 나이가 27살 정도 된 아주 잘생긴 청년이 저희 한의원에 왔어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ADHD 같다면서 한의원인데, 역시 검사를 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본 ADHD 중에 굉장히 심한 ADHD였어요. 이 사람은, 이 청년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밤새도록 공부를 해요. 근데 책 석 장을 읽기가 힘든 거예요. 봐도 돌았으면 딴짓하고 있고 돌았으면 딴짓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 상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듣는 중간에 다른 주의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상사의 지시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제가 도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도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ADHD도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를. 저는 이제 한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약물을 쓰는데, ADHD를 한의원에서 한약으로 치료한다라고 하니까 의아하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이 중에 그런 분은 잘 없겠지만 우리가 화병이 걸리면 한의원을 언뜻 떠올리죠. 화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오장 중에서, 간신, 비패신 오장 중에서 보통 간이나 심장에 열이 차인 것을 이제 화병이라고 하죠. 이제 그랬을 때 간이나 심장에 열을 내리는 한약을 먹으면 속이 좀 편안해요. 짜증도 조금 덜 나게 되고. 그런 것처럼 ADHD도 뇌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그 원인이기는 하지만, 한의학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오장의 균형이 원래부터 깨어져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되게 깜짝 놀라거나 그러면 간담이 서늘했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것은 깜짝 놀랐을 때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는 한의학적으로 볼 때 간과 썰개의 기운이 서늘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걸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간과 썰개를 따뜻하게 해주면 잘 놀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ADHD, 뇌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진 ADHD를 오장의 균형을 맞추어 주게 되면 그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약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약제는 막 적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약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몇백 가지 약제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몇백 가지 약제 중에서 그 아이의 체질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보통 10여 가지 전후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만 가지고 와서 석창포. 우리 보통 이렇게 5월 5일 단오날에 창포물에 머리 감죠. 그거는 샴푸하는 창포고 여기서는 석창포는 약제로 쓰는 석창포로서 이 약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진주는 여러분들 귀걸이, 목걸이 하는 진주를 가루를 빻아서 쓰는 거예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연자육은 보통 우리가 먹는 연뿌리의 씨앗을 또 쓰기도 하고요. 맹문동 우리 알죠? 난처럼 생긴 예쁜, 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맹문동 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약재 뿌리도 쓰고요. 홍화, 아주 색깔이 아주 이쁜 약재죠. 또 우리가 차처럼 맛있게 사는 영지. 이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약재만 가지고 왔고 이것 이외에 약 200여 가지의 약재를 그 아이의 체질과 현상에 맞추어서 처방을 하게 되죠. 약물치료는 오장의 필기능을 맞추어서 뇌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 이외에도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인데 요거는 정신명칭형 생기능 자기조절 훈련이라고 하는데 뇌파를 이용해서 여기 자세히 보면 목에 이상한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요거 앞에 아비마에 전극을 붙이고 이 친구가 집중을 할 적에 나와야 되는 뇌파를 더 많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애가 집중을 하지 않거나 산만할 때 나오는 뇌파를 억제시켜주는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해주는 치료입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머리를 막 이렇게 열고 수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가장 정확한 방법을 찾아서 뇌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방금 지나갔죠? 방금 했던 집중력 치료는 뇌를 자극해서 집중력을 올려주는 치료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로 이분은 저희 한의형 부설 프라임 뇌발달센터에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치료사 선생님이세요. 요거는 아주 잘하지만 이분은 워낙 능숙한 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실제로 아이들은 이렇게 잘 하지 못하죠. 그래서 12개의 동작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앞에 표시된 동작을 맞추도록 하는 것인데 주로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치료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인지치료라고 해서 최근에 저희 한의원에 도입이 된 치료인데 역시 이 손은 저희 한의원의 부설 발달센터에 일하시는 치료사 선생님의 손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인지기능이라든지 주의력이나 집중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치료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갖고 왔고요.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적절한 자극을 요거는 뇌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오장의 필기능을 맞추어주는 약물치료와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해주는 이런 특수치료를 같이 겸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효과가 좋죠. 물론 치료만으로 다 좋아진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가정에서 또 보통 집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기준을 낮추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흔히 드는 비유 중에 아이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4대 육신이 멀쩡한데 100m를 빨리 뛰어야 되는데 응원하는 친구하고 이렇게 손도 막 흔들어 잡고 막 이렇게 입에 사탕도 빨아가면서 천천히 뛰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혼내줘야 되죠. 넌 자식 빨리 안 뛰나? 이렇게 혼내줘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다리가 지금 부러져서 제대로 걸을 수 없어서 겨우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빨리 못 뛴다고 가서 우중해야 돼요. 가서 업고 같이 가야 돼요. ADHD는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다리를 다친 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100m 있는 것을 앞으로 50m로 당겨와야 되죠.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ADHD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마치 나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아이처럼 보일지라도 그 아이의 뇌에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기준을 낮추어야 돼요. 낮추지 않고 똑같은 아이와 같은 기준을 가진다면 즉
형이 ADHD고 동생이 정상이면 동생과 똑같이 왜 동생처럼 못하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죠. 마음에 그늘이 생기게 되고 부모와 관계가 악화되게 되죠. 그래서 따로따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요. 긍정적 강화 시 작은 상을 자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 보통 긍정적 강화란 거는 조금 어려운 행동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동요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 수족관에 그 돌고래 같은 그 훈련시킬 적에 잘한 행동을 할 적에 정어리를 한 마리씩 주죠. 그런 것처럼 ADHD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칠 때마다 상을 줘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흔히 쓰는 게 있죠. 이번 기말고사 때 90점 이상 받으면 스마트폰 사줄게. 이런 거 많이 하죠. 그것도 전부 다 긍정적 강화에 속해요. 일반적인 아이라면 이번 기말고사 때 스마트폰 사주겠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근데 ADHD 친구들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주의를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짧게 예를 들어서 오늘 학교 숙제를 네 스스로 해가면 내가 무엇을 주겠다 라고 해서 그냥 짧게 나누어야 돼요. 길게 하면 그 친구는 효과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상을 주라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은 금전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떠올립니다. 보통 물질적이거나 금전적인 것은 아이들에게 효과가 굉장히 좋죠. 하지만 금전적인 것은 반감기가 짧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자극의 강도를 올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상이라 그러면 보통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 이외에 비물질적인 것들은 첫째 돈이 들지 않고 둘째 반감기가 짧지 않고 계속 반복하여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아요. 비물질적인 거라 그러면 내가 너랑 뭐 어디 놀러 간다 혹은 뭐 뽀뽀를 해준다 혹은 나랑 같이 자게 해준다 뭐 같이 행동하는 그런 것들은 반복할 효과가 잘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이세요. 그러면 이런 강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평소에 짧게 나누어서 오늘 친구랑 싸우지 않았어? 너 정말 잘했네? 엄마 뽀뽀 한번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자두 사줄게. 자두는 돈으로 주는 거 아니라 애가 좋은 음식을 주는 거잖아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요즘 애들이 된장찌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가끔씩 물질적인 거는 아주 가끔씩 한 번씩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잘못된 행동. 이 ADHD 친구들은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다음날 해가야 되는 과제물을 잘 챙기지 않기도, 과제물을 잘 못 챙기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랑 잘 다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한테 반항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ADHD 친구들은 혼나는 것이 매일 일과가 되죠. 일과가. 그럴 적에 부모님들은 그럼 애를 귀 안 죽게 하려면 내버려 둬야 돼요?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세요. 혹은 얘를 뭐라 하려니까 하루 종일 꾸중해야 돼요. 이렇게. 부모님들은 헛과 백만 생각하시죠. 꾸중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든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혼내주든지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꾸중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꾸중을 하는데도 원칙이 있어요. 그 행동에 대해서만 꾸중하고 인격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어머니들도 화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꾸중하죠. 네가 아빠 닮아서 그렇지. 흔히 보통 이제 안 좋은 건 다 아빠 탓이고 좋은 거는 이제 엄마 덕이고 대부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숙제를 챙겨가는데 왜 챙기지 않았어? 숙제를 안 챙겨가는 것은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넌 왜 이렇게 자꾸 까먹어?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행동에 대해서 꾸중한 것은 아이에게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인격에 대해서 꾸중한 것은 아이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칭찬받을 기회를 부여해야 돼요. 사실 칭찬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 보이죠, 이 친구들에게. 하지만 기준을 낮추면 칭찬받을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아이는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이 쌓이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이 존귀하다는 걸 가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전에 말했던 좋지 않은 예우를 가지게 돼요. 반대로 말하면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칭찬받고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으면 나이가 들더라도 아까 말했던 그런 부정적인 예우를 잘 가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아까 뭐 복잡하고 긴 시간을 요하는 과제는 세분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부를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보통 우리 이 친구, ADHD 친구들은 공부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그 일상적인 생활, 보통 뭐 방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학원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도 많아요.
보통 어머니들은 그래요. 우리 애가 방을 추적해서 미치겠다 그래요. 그럼 어머니 어떻게 지시를 했어요? 이래 물어보면 방 청소해라 했는데 안 치운다고. ADHD 친구들은요, 그 과제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 치우려고 그러면 그 생각나는 순서가 있잖아요. 일단 바닥에 떨어진 자기 옷가지를 옷걸이에 걸고 보던 책을 책꽂이에 꽂고 쓰레기를 줍고 그 다음에 방을 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AD 친구들은 그것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ADHD 친구들은 단순해야 돼. 바닥에 네 보던 책을 책꽂이에 꽂아라. 다 했어? 그러면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 다 했어? 그 다음 바닥에 뭐 지저분한 거 한번 좀 썰어. 이렇게 단순화해서 해야 돼요. 공부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길게 주면 안 되고 보통 아이들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이 되면 한 50분 정도는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그 시간 동안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항상 10분, 20분 하고 5분 쉬고 짧게 그 아이만의 나름대로의 학습법을 찾아서 그대로 해줘야 되지 다른 아이들이 50분 집중할 수 있다고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ADHD 의료인과 학부모와 교사 협조가 중요한데 보통의 부모님들이 ADHD가 있다는 거, 우려가 있다는 건 이제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ADHD라는 걸 인정하기를 힘들어 하세요. 좋다, 그럼 인정했다. 그 다음에는 애를 사랑으로 잘 키우려고 해요. 그것을 잘 양육하는 것인데 부모님들이 이제 잘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양육하는 것과 치료하는 것을 잘 구분하기 힘들어 하세요. 치료를 잘 받아야 될 병을 집에서 아무리 잘 키운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 상태는 일정 이상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잘 키우면 될 일을 치료를 받으려고 오면 치료받을 때는 좋은데 치료가 끝나면 즉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엄마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넌저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양육하는 것 치료 구분해야 되는데 ADHD는 치료도 잘해야 되고요. 양육도 잘해야 돼요. 보통 ADHD가 있는 친구들은 그 학교 선생님, 유치원생하고는 관계 나쁜 경우가 별로 없는데 학교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그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서 안 좋은 감정이 있고 어머니들은 애가 맨날 학교에서 혼이 나서 오니까 혹시 선생님이 다른 생각이 있어서 우리 애를 괴롭히나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선생님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ADHD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부모가 사이가 안 좋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절대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도와주려고 있는 분이지 절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까 이제 긍정적 강화라 그랬는데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고치려고 했을 적에는 그 기준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아야 돼요. 학교에서는 이 행동에 대해서 꾸중하지 않고 집에서는 이 행동에서 꾸중을 한다든지 혹은 서로 꾸중하거나 칭찬하는 행동이 서로 틀리게 되면 이 아이 행동이 교정이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절대 선생님하고 나쁜 관계를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치료하는 의료인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이 삼각관계가 양육을 아무리 잘해도 되지 않고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치지 않고 치료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되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서로 균형을 잘 맞추었을 때 아이는 이렇게 활짝 웃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것으로 모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